오키나와 전쟁 당시 히메유리 학도대들의 피해를 그린 영화 히메유리의 탑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는 군국주의 당시 일본군의 군가를 부르는 히메유리 학도대의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상 검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군가를 노동요처럼 신나게 부르는 모습이 그것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메유리 학도대가 일본 육군의 부상을 치료하는 장면으로 위생병들이 해야 할 이상의 일을 어린아이의 소녀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히메유리 학도대가 소집될 당시에는 육군 간호사 일들의 일이나 이러한 고된 일들을 시키지 않는다고 히메유리 학도대들에게 말하여 했지만 이들은 전쟁이 시작되자 처음의 말과 다르게 히메유리 학도대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시키고 그들을 무참히 대우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병원에는 소독시설이나 위생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히메유리 학도대들이 질병에 감염되는 것도 굉장히 쉬운 환경임을 영화에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것이나 아니면 그들을 발로 차는 숨지검하는 행위를 보면 그들의 존재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じゃあね、助け合ってね、そういう時には。はい。おい、開いたぞ。開いてるぞ。 부상자들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체를 운반하거나 묻는 일 또한 히메유리의 학도대가 도맡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待っててください。すぐ汲んできます。我慢してください。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영화에서 중요한 요소가 나오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군의 폭탄이나 총알 공격에도 공격을 피하며 자신의 이들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어린 나이에 소녀라면 이러한 상황에 겁을 먹는 것이 당연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이들의 미군의 공격은 일상이라는 듯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폭탄이나 총격 소리에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군인들을 간호하고 군인들의 식량을 책임지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시피 하며 이들을 순국적인 소년의 자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직접적으로 미군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오직 미군의 전투기
총탄, 폭탄이 히메우리 학도대를 위협하는 장면을 통해 미군의 공격이 굉장히 일본인들에게 큰 공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메우리 학도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들의 식량을 책임지기 위해서 食分しか残って 자신들의 보고를 안중에하고 그들의 주먹밥을 만들어 옮기는 장면 또한 굉장히 히메우리 학도대가 국가에 헌신을 다했다는 것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水をください。水をください。はい。水がくれ。 이 장면은 미군의 상륙을 피해 일본군과 히메우리 학도들이 동굴로 피하는 장면입니다. ゲームオーバーいますね。はい。千代子。千代子。千代ちゃん。千代ちゃん。千代子ちゃん。先生。千代子お願い。上原君、来てるな。出ていかん。赤い先生。 何ですか。 영화의 결말 부분입니다. 미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영화 속에서 들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오프스크린 사운드 기법을 사용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これ以上無益な戦争はやめましょう。皆さんは誰のために戦っているのですか。早く父母のもとへ帰りなさい。皆さん、信じなさい。皆さん、アメリカ軍を信じなさい。この中には誰もいないのですか。降伏し出てたか。こないと危険です。無益な騙されるな。戦争はやめなさい。色素を狙ってるんだ。敵の宣伝なんかに乗って出てこないと危険です。捕虜などなる奴はつれぶしだぞ。これが最後です。すぐ出てきなさい。この中には誰もいませんか。いるなら今のうちです。いませんか。 그들을 향한 미군의 목소리는 굉장히 큰 위협과 공포로 느껴졌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당시 느꼈던 감정은 무서움이다를 영화 속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에게 나가려고 하는 소녀를 일본인이 무차별적으로 총으로 쏘는 모습을 통해 미국과 일본은 당시에 철저히 전쟁 중이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聖者だ。聖者だ。 おい、待て、危ない。 결국 히메유리를 포함한 사람들은 미군의 공격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죽게 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이마이 타다시는 당시 영화를 본토에서 운전 영화로 그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들인 반딧불이의 묘나 일본의 피해성을 마케팅하는 영화들과 다르지 않게
이 영화는 일본인들이 미군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다. 2차 세계대전의 일본인은 피해자들이다 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화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힘의 유리는 오키나와 전에서 발생한 여학생 집단 희생 사건으로 영화, 연극, 드라마로 반복되어 재현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건이 아닌 기억의 상징으로 소비되어 오고 있습니다. 영화는 전쟁 말기에 비극에 집중을 하고 침략의 시작과 과정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입이 쉬운 인물 중심으로 서사를 진행해 일본의 피해 사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되어 오고 있는 인물이 힘의 유리입니다. 영화 속에서 순수하고 연약한 소녀들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폭력인 미군의 폭력에도 대응하지 않고 오직 일본 육군을 간호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국가에 헌신을 한다는 순국 미화로 작용됩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에 대한 연민은 커지지만 책임에 대한 질문은 사라집니다. 영화 속에서 미군 병사는 화면에 거의 등장하지 않고 마지막 장면에서 소리로만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힘의 유리를 향한 총성 폭격음으로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오프 스크린 사운드라는 기법으로 미군의 공격으로 인해 힘의 유리의 처지가 더 난처해지고 그들의 피해가 더 증폭되는 것을 의도한 연출 기법입니다. 이 연출을 통해 적은 특정 인간이 아닌 재난처럼 인식을 하게 되고 전투는 피해 상황으로 치환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이 느끼는 공포와 연민은 강화되고 하지만 일본이 저지른 가해 주체는 흐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역사적 전쟁은 감정적 비극으로 바뀌어 일본인들에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반전 영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하지만 전쟁은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숭고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녀들의 죽음이 자발성 있는 순국이라고 연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야마토인들의 고통, 희생과 비극, 그리고 본토의 일본인들이 느낄 슬픔의 감정은 말해지고 있고 정작 지워지는 것은 본토가 행했던 침략의 책임과 오키나와의 구조적 위치, 그리고 오키나와가 당했던 가해의 역사는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유리 서사는 일본의 전쟁 피해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그 속에서 가해 책임과 구조적 문제는 흐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전은 피해의 감상이 아니라 성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키나와의 고통을 일본의 피해 서사로 덮는 반전은 책임을 말하지 않는 순간 더 이상 반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마이 타다시의 힘의 유리, 녹음 정은혁, 조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